사모펀드에 대한 이슈가 지금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 그러면 이건 언젠가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아니다. 다만 언젠가는 온다. 언젠가 찍어라. 뭐 한 1, 2년 후? 1, 2년이 짧은가요? 뭐 시청자에 따라서는 그래? 그럼 지금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싱크대 뒤에 이제 바퀴벌레가 자기의 이제 세력을 넓히고 있죠. 숨기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숨기는 방법도 되게 많습니다. 이 사모론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약간 허구해요. 제대로 된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론이 뭐 수백 개예요. 이 펀드 안에. 또 어떻게 관리를 해요? 관리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수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이다. 단 싱크대로 지금 딱 막아놨고 그 누구도 터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문제 없이 갈 것 같은데, 유가가 지금처럼 높은 시기가 뭐 전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마치 이 기업들한테는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랑 비슷하게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부디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작년 4분기가 미국 경제에 있어서 좀 크리티컬한 변곡점이 아니었나. 거시경제 지표를 오히려 지금 더 잘 봐야 돼요. 아유, 오랜만에 이제 즐거운 얘기하고 좀 웃으면서 시작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좀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어떻게 전쟁 얘기부터 한번 시작은 해보겠습니다. 뭐 금융시장 얘기가 사실 좋은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팀장님과 방송을 했던 예전 과거를 떠올려 보면 보통 뭐 좋은 얘기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늘 그렇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러십니까? 인간은 고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되게 인문학적으로. 스스로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니 되게 더 깊어지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뵀을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면 이제 스스로 사파의 지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하셨었는데. 시장과는 다른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과는 좀 다른 시각을 좀 들리려고 하고. 근데 저는 팀장님의 그런 그 약간 다른 시각으로 리프레시 될 때도 굉장히 많았었고 좀 새로운 측면에서 이슈를 접근한 적이 많아서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치는 좀 낮춰주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전에 대한 얘기들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큰 그림에서 좀 이 전쟁 이슈는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것부터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미국의 바뀐 전략, 전 세계 안보 전략, 이게 이제 트럼프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결국 이제 트럼프라는 존재는 미국의 전후 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에서부터 이제 나온 것이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계속 붙들고 있었던 정말 어려운, 중간에 뭐 깨질 뻔하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붙들고 있었던 이 체제가 대략 한 7, 80년 동안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이 체제를 이미 2016년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었고, 트럼프가 이미 2번이나 당선하면서 미국, 이제 우리는 너무 트럼프에 집중을 하시는데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국민들의 관점이 이제 바뀌었다. 이 점을 먼저 알고 가야 뭐 그게 이란이든 뭐 베네수엘라든 뭐 그린란드든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국의 새로운 전략, 이제 전후 체제에서 벗어난 전략은 미국의 나와바리인 남북미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까지는 직접 손을 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도 그렇지만 특히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서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들 너무 이제 트럼프의 이제 입에 집중을 하시는데 트럼프가 말이 많다는 것은 협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는 거꾸로 받아들이시면 딱 맞아요. 말이 많고 세게 나가면 이제 얼마 안 가겠다. 정말 얘가 세게 나갈 때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가서 그냥 잡아오든지 그냥 가서 폭격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란을 우리가 볼 때도 미국이 왜 남북미도 아닌 저 먼 중동에 가서 이란을 먼저 폭격하냐. 저는 그럴 일은 적다. 그렇다면은 이 극동아시아나 중동 같이 이 먼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은 뭐냐. 이제 현지의 맹방이 있죠. 중동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아랍의 맹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랍이 서로 뭐 싸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건 옛날에 싸웠던 거고,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하나로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네. 하나로 이제 뭉쳤고 그 대척점에 이란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는 아랍은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가 있으신데 이란은 아랍과는 굉장히 싫고 이란을 아랍에 섞으려 그러면 이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적대 관계가 딱 만들어졌죠. 이번에 보면은 이란이 막 주변에 아랍 국가들 막 공격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원래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미국이 먼저 들어갈 리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왜 들어갔냐? 이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어. 사람들은 뭐 이란 뭐 핵을 뭐 때려 부시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저의 답을 의문에 대한 답을 이번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게 말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예. 알려줬습니다. 그 2주 전이었는가요? 네. 루비오 장관이 얘기를 했다가 좀 큰 파문이 있었던 말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네타냐후가 먼저 공격을 하겠다고 했다. 뭐 네타냐후 얘를 뭐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제 공격을 하면 미국은 싫든 좋든 끌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 가만 앉아서 당하느니 아예 이스라엘과 협력을 해서 첫 방에 그냥 완전히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몇 년 되돌려 버리자. 요게 미국이 들어간 어떤 계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타냐후는 할 이유가 있었어요. 현재 이제 정치적으로 몇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타냐후가 특히 요즘 재판도 받고 있고 네. 기소가 돼 있기도 하고 선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의 이제 네타냐후의 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제 중요한 동기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 정권보다는 공화당 정권이 네타냐후에게 그나마 좀 호의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도와서 같이 이란을 이제 크게 한번 때리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을 때렸을 때 가장 곤란한 국가는 사실 중국이죠. 네. 이란의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뭐 손해 볼 건 별로 없다. 물론 이제 유가가 좀 오르긴 하겠죠. 그것은 러시아를 제재를 좀 풀어주고 사우디가 증산을 하고 각국이 전략 비축료를 푸는 정도로 한번 막아보자. 예. 이게 이제 큰 그림상에서의 전략이었던 거고 그건 예. 제가 보는 거예요. 뭐 이거를 뭐 다른 분이 아이 그거 아니라고 이제 계속 누가 딴지를 건다. 그럼 예 당신이 옳습니다. 뭐 그냥 저의 생각을 말한 것뿐이고 뭐 저는 뭐 진짜 전문가보다는 뭐 제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이 세계관 내에서는 미국은 끌려 들어갔다. 네. 모양새 좋게 빠져나오고 싶다. 예. 트럼프의 혀가 길다는 건 빨리 나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시작됐고 어떻게 이게 발발이 됐는지 그 속내는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언쟁의 각을 좀 더 세우고 있는 걸 보면 네. 일단 협상을 하고 있든 아니면 하고 싶어 하든 네. 그런 과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사안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쨌거나 미국이 끌려 들어갔든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원해서 했든지 간에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일을 벌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출구 전략이란 게 존재하긴 하나라는 것들을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출구 전략은요. 전쟁에서 출구 전략이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정치적인 출구 전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출구 전략은 예. 트럼프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네. 네타냐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전쟁의 주인공은 네타냐후지. 예. 뭐 트럼프랑 뭐 이란 뭐 얘네들이 뭐 서로 말싸움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오히려 노이즈에 음. 가깝다. 네. 네타냐후가 현재 원하는 전략적 목표가 뭐냐? 이것만 달성하면 뭐 그 다음은 미국 입장에서 굳이 계속 끌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네타냐후가 원하는 게 뭐냐? 뭐 결국은 선거 이기는 거고 자기의 권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동시에 자기한테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이나 어떤 기소 같은 것을 이제 중단해 주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도 힘을 쓰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예. 즉 우리는 앞으로 볼 때 현재 네타냐후는 한 몇 주에서 몇 달, 뭐 몇 주인 것 같아요. 정도 더 이란을 좀 폭격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예. 뭐 미국은 좀 고마해라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타냐후는 현재로서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주 정도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러겠죠. 그렇게 좀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그게 된다면 뭐 아마 트럼프 혼자 뭐 투구 전략 별거 없어요. 우리
승 그렇죠. 끝.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출구 전략이 돼버리는 거고 그 이란이 이제 저는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시는데 이제 시나리오도 좋지만 과거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사람은 과거에 했던 대로 늘 미래에도 행동하게 돼 있어요. 네. 사람 변하잖아. 이란이 늘 보면 말은 저렇게 세게 하거든요. 네. 뭐 트럼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막 타코라고 맨날 놀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란도 그래요. 이란도 말은 세게 하는데 실제로는 뒤로 가서 늘 협상을 했습니다. 미국이랑도 하고 뭐 이스라엘하고도 하고 지금 아마 물밑에서 이란도 굉장히 협상을 하려고 뭐 아둥바둥 노력하고 이제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과 네타냐후만 어느 정도 자기네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전쟁은 그렇게 오래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래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적어도 한 2달은 간다는 얘기예요. 예. 2달을 이제 되게 오래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속에서 뭐 한 5월 정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전쟁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실제 하는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뭐 솔직히 푸틴도 뭐 6주 내에 끝낸다고 했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전쟁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당사자들도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른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냐 단기화되느냐 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한테도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요. 아, 우리 모두에게? 왜? 왜냐? 까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2-3달 지나면 까먹어요. 예. 이게 옛날에 바이든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미국이 아프간에 왜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았어. 아프간에서 2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초반 10년은 뭐 거의 전면전 비슷하게 네. 엄청난 돈을 때려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이걸 까먹었단 말이에요. 아프간 전쟁이 그렇게 심했다는 걸. 뭐 심지어 옛날에 이제 이라크전도 있었고, 90년에는 이제 걸프전이 있었죠. 그때 유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걸프전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걸프전이 대략 한 7개월 정도 했습니다. 네. 그때도 유가가 한 2배 반? 뭐 3배 이렇게 가까이 올랐다가 전쟁 끝나기도 전에 전쟁 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이제 세이빙 앤 론 사태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터져서 약간 요즘 사모랑 좀 비슷한데 이제 10년 동안 나갔던 대출, 중소기업 대출, 뭐 개인 대출들이 좀 부실화됐던 사태가 이제 90년, 91년 이때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마냥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유가가 너무 올라 버리니까 네. 이게 뭐 경기 침체를 방해세를 당겼다. 뭐 이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 뭐 저도 동의하는 바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번 유가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오래 상승세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뭐 걸프전 얘기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근데 뭐더 가까이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국제유가 뛰고 천연가스 뛰고 비료 맞아요. 가격 뛰고 뭐 예. 그때도 난리도 아니었는데 날렸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예. 여기에 더 둔감해지긴 했었고 예. 또 한편으로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생각해 보면 미국은 전쟁을 안 치르던 기간이 덜 짧지 않나요? 항상 어디선가는 전쟁을 치르고 있던 나라였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예. 지금까지의 일수를 예, 100이라고 했을 때 네, 그 중에 90%의 기간에서 늘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이가 큰일이야. 이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네, 심지어 코로나 때는 미국이 GDP의 25%나 되는 돈을 주머니에다 그냥 꽂아줬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수요들이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가 올랐는데 거기다가 전쟁까지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나서 유가가 더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올랐던 전쟁 때 올랐던 유가가 대략 한 3에서 4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전쟁 전으로 거의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건데 그 당시 이러한 이제 흐름들을 보면 원유 가격이라는 게 의외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막 오르지도 혹은 막 떨어지도 않는다.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뭐 사람들의 가장 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리스크를 크게 평가한다는 거죠. 초반에. 좋아네. 그러다가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죠. 적응해요. 그래서 나중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뭐 그게 제일 큰데 이제 사람들이 좀 원유 시장의 어떤 생리에 대해서 다소 좀 오해가 있으신 게
원유에 대한 수급 분석을 막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수요가 어떻게 늘어날 거고 줄어들 거고 이게 저도 그거를 뭐 20몇 년 동안 봤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 그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원유 일일 소비량으로 치면은 대략 한 17%. 그리고 이제 연간 수요 증가세로 보면 그것도 훨씬 이제 크거든요. 뭐 옛날에 뭐 절반 가까이를 증가세를 중국 증가세가 차지하기도 했고. 근데 중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걸 보면 이게 왜 중국이 중요하냐면 이란산 원유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국의 원유 수입의 양을 보면 얘네들이 특이해요. 자기네들이 경제가 좋으면 많이 수입하고 경제가 나쁘면 적게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쌀 때 수입을 많이 해요. 아, 비쌀 때 수입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원유의 거의 20% 가까이를 소비하는 아이들이 약간 캐스팅 버터식으로 유가가 막 오를 때는 안 사고 유가가 막 떨어질 때는 또 사고 게다가 중국의 원유 비축량이 발표는 안 하지만 아마도 14억 배럴 이상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국이 뭐 석유를 뭐 완전히 차단한다 해도 대략 6, 7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 이제 14억 배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좀 비싸면 좀 버티고 싸면 수입 안 하고 이렇게 거대한 스윙 플레이어가 있는데 얘의 수요를 빼고 사람들이 원유의 수요가 막 늘어요. 수요가 줄어요.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아,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다들 뭐 원유 전 세계 원유의 뭐 20%의 공급 차질이 생긴다. 이제 호르무즈 통과하는 게 뭐 2천만 배럴 되니까 뭐 20% 되겠죠. 근데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거 상당수가 또 중국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원유의 수요를 과연 그렇게 예측해서 공급 차질이 이만큼이니까 뭐 원유가 뭐 100불이 맞다, 뭐 150불이 맞다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실 저도 어떤 전쟁에 대한 파급 효과나 증시 시장에 대한 민감도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거라는 것도 동의를 하고 실제로 그래 왔었고 그다음에 어떤 수급이나 공급 측면에서 유가에 대한 관계들에 대해서도 그 말씀하신 부분을 너무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급 늘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단기간에도 다시 좀 국제 유가는 떨어뜨릴 수 있는 미국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계속 2, 3개월을 넘기네 만에 얘기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중간선거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거 하나 하고 미국 외로 봤을 때도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만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도록 국제유가가 90달러 이상, 100달러 이상 가면 우리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이익에 대한 감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이제 뭐 3, 4개월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가요? 일단 첫 번째는 이스라엘한테 끌려간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지 않았어요. 중간 선거를 생각했으면 전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트럼프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거고 그럼 이미 터진 거 어떻게 하겠어? 빨리 수습을 해야지. 그래서 트럼프는 전쟁을 최대한 협상에서 빨리 끝내는 게 현재 이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3개월 동안 이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 그거 뭐 누가 알겠습니까? 뭐 다만 제가 트럼프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한다. 뭐 그러면 다행인 거고. 근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푸틴도 자기가 전쟁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과거를 보자. 과거 그 수많은 사태에서 유가가 과연 전쟁 전 대비 어떻게 움직였냐.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요. 1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표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데 그냥 세로 왼쪽의 이벤트들은 뭐 과거 1990년 이후부터 중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써놓은 거고요. 세 번째 칼럼 보시면 되겠네요. 3개월 후 유가. 이게 각 사태 전보다 3개월 지나서 유가가 그 전보다 어떻게 되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파란색 글자로 돼 있는 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보다 오히려 유가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3개월 후에. 근데 대부분 지금 파랗죠. 시퍼렇게 된 게 물론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땐 유가가 단기간에 올라요. 오르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차트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칼럼이죠. 3개월 후 유가는 오히려 분쟁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심지어 걸프전 때도 엄청난 원유 차질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태조차도 오히려 유가가 이제 분쟁 이전보다 더 떨어지는 경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라고 뭐 제가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전 주장하는 거고. 네. 그러면 아니 그래도 뭐 반반이면은 왠지 맞을 것 같은데 왜 하나같이 다 떨어졌냐? 뭐 제가 데이터를 조작한 거 아니거든요. 마치 조작한 것 마냥 왜 3개월 후에 이러한 사태들이 전부 다 오히려 더 망가지는 유가가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했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땐 당연합니다. 왜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뭐 쌀 안 먹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먹는다고 할게요. 쌀이 이제 필수품이에요. 계속 먹어야 돼.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제 쌀을 계속 먹어야 되는 필수품인데 가격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죠. 비싸니까. 네. 난 먹어야 되는데 네. 비싸.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행해져요. 근데 이 불행이라는 게 결국 경제라는 건 네. 사람들이 행복하면 네. 성장을 하는 거고 불행하면 디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석을 되게 요상하게 하는데 쌀 가격이 올랐어요. 물가가 올라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사람들이 불행하니까 경제는 나빠져요. 스태그플레이션이네. 경제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잘 보세요. 쌀 가격이 올랐어. 그렇다고 쌀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좀 줄일 수는 있어도. 쌀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사야 돼.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봐 인플레이라고. 내가 소득이 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유동성이 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동성이랑 소득이 있는 게 아닌데 쌀은 먹어야 되고 그럼 다른 소비를 줄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환원주의에 이게 경도돼가지고 물가를 막 쪼개고 이거 봐 이거 올랐어. 뭐 관세 때문에 올랐어. 혹은 유가 때문에 올랐어. 전쟁 때문에 올랐어. 인플레야.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안 돼요. 경제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즉 아까 그 뭐 일본인이 비싼 쌀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쪽 소비를 줄이면 결과적으로 전체의 물가는 최소한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 불행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소비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양으로 측정한 소비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네. 사실 그 우리가 이제 70년대 프리드먼이 얘기했듯이 인플레라는 건 언제 어디서고 유동성의 함수다. 그 말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 아니 진리를 얘기해줬으면 우리가 그 진리를 좀 생각을 해야지. 아니 뭐 전쟁 났다고 유동성이 늘어요? 오히려 유동성이 줄면 줄었지.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아니 뭐 내가 대출을 받아 유동성이 늘 텐데 나 대출 받으려고 은행 갔는데 갑자기 이란 전쟁했어. 그럼 나 대출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게 아무리 좋게 봐도 전쟁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늘리지 않거나 아무리 좋게 봐도 보통은 줄입니다. 네. 보통은 물론 뭐 중앙은행이 부양을 하면 모르겠지만 뭐 연준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왜 3개월 후에 유가가 다 떨어지냐? 이제 물론 사람들이 그 원유 시장의 가해진 공급 충격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쟁이 났는데 전쟁 전보다 올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이유가 수요가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이 불안 심리, 사람들의 행복도가 떨어지고 불행해지면서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물가에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관세는 디플레다. 관세가 왜 인플레냐? 저 혼자 세상에서 혼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전쟁은 디플레다. 전쟁은 디플레다. 유가가 오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물가에는 하락 요소가 돼서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죠.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연준이 제 얘기 듣고 통화 정책 하진 않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과거에 늘 그랬냐? 미국 경제 지금 되게 나빠지고 있잖아요. 막 4분기 GDP 대폭 하향 조정되고, 예. 뭐 고용 막 마이너스 나와버리고, 네. 그럼 금리 인하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전쟁 때문에 인플레가 올 수 있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빼고.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를 내리면 안 돼. 뭐 심지어 어떤 사람 막 인상해야 된대. 그렇게 뭐 심지어 지금 유럽이 그렇죠? 인상해야 된대. 네.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늘 근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늘 전쟁 같은 거, 어떤 공급 충격 같은 거, 뭐 관세도 그렇잖아요. 맨날 뭐 FOMC 의사로 읽어보세요. 관세로 인해서 뭐 인플레 우려가 있대. 아니 그 인플레 대체 왜 안 오냐고. 지금도 온대. 그러면 통화 정책을 쉽게 완화할 수 없겠죠? 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러면 이 전쟁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사람들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통화 정책도 처음에는 긴축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미국 채금리 오르잖아요. 왜 올라? 떨어져야지. 인플레 온대. 그럼 인플레 와가지고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금리 올려놓고 뭐 지금 미국 채금리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네. 그럼 이게 더 힘들어져요, 경제가. 그럼 나중에 오히려 금리를 더 많이 인하해야 됩니다. 더 많이. 그래서 결국은 뭐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한 2, 3개월 걸리겠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상당한 인간의 이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보면은 중간에 좀 잘못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유가가 결국 인플레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보다 덜 완화적 혹은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라는 중앙은행의 이 생각이 네. 있단 말이죠.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연준이 항상 후행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였으니까 네. 그걸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오히려 국제 유가가 올랐어야 정상일 법한 이슈가 있어도 결국 3개월 후에는 대부분 하락하더라. 예. 그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리스크나 우려 요인들은 조금은 우리가 좀 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잖아요. 안 증시에서 좋죠. 변동성도 네, 커지고. 안 좋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때일수록 펀더멘털을 봐야 됩니다. 예. 안 보죠 지금. 네. 뭐 미국 GDP 4분기 뭐 깎였느니 안 봐. 네. 뭐 지금 고용이 마이너스 9만 2천 건이 나왔는데 안 보고 뭐 이전에 자랐던 고용 다 향 조정됐는데도 안 봐요. 자, 이게 증거가 나타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미국의 금리 수준이 뭐 한국도 똑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체력 대비 높습니다. 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부도율이 올라가요. 부도율. 자, 그럼 미국에서 그동안 대출을 많이 해준 게 뭐냐? 금융위기 이후로는 우리가 3호론, 3호 대출이라고 하는 네. 부분에서 은행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데 네. 역할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뭐 그래서 그분들 뭐 요즘 위험하다, 뭐 욕하시는 분도 있고, 뭐 탐욕적이다 이렇게 욕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 은행을 올고와 맨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3호론이 없었다면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건 연준이 금리를 이제 너무 높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것이 미국의 이제 중소기업들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K자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빅테크들이나 뭐 우리나라의 대형 대기업들은 괜찮지만 이 대부분의 이제 고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들 론이 부실화되는 거죠. 이분들이 볼 때 저기가 감내할 수 있는 금리보다 너무 높은 금리를 이제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지도 않고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 속도가 이 금리와 같은 겁니다. 20대 청년이 달리기 하는 속도하고 80대 어르신이 달리기 하는 속도는요 달라야죠. 네. 어르신은 뭐 100m를 25초에 뛰든지 뭐 청년은 뭐 한 13초에 뛰든지 해야 이게 차등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르신 보고 100m를 15초에 뛰라 그러면 큰일 나요. 탈이 나죠. 까삭 잘못하면 넘어지셔. 네. 그럼 큰일 나. 병원으로 옮겨가야 돼. 저는 미국의 현재 금리는 어르신에게 너무 과하게 빠른 달리기를 요구하는 거랑 똑같다. 그 증거가 현재 3호론 시장에서 쌓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3호론이 현재 신규 대출 기준으로 네. 소퍼 더하기 약 400bp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소퍼를 거의 연준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절대금리가 거의 8% 가까이 되는 거예요. 대략 7에서 9% 사이 되는 금리로 이 3호 론이 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예. 7에서 9% 8%를 1년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뭐 정책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론들 이제 은행들이 할 때는 막 저금리로 뭐 대출도 나가게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 계신 분한테 미국은 8%, 미국 중소기업들은 8%의 금리 빌린다고 하면 이분들은 혀를 찰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이 운영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중소기업 론 같은 거, 정책자금 같은 거 나가면 되게 낮게 빌리는데 그래도 되게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에 분명히 이제 부도가 많이 쌓여 있겠죠. 네. 이게 펀더멘털리도 굉장히 큰 문제고, 뭐 크레딧 이슈 쪽으로도 문제고, 뭐 결국 두 개는 이제 엮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과도하게 체력 대비 높은 고금리의 증상, 징후로 나타났다. 그렇게 3호론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청년과 어르신의 100m 달리기로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입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네. 이런 상황인데도 시장에서는 일단 어르신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잠깐 어르신 수라는 건 인구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모 펀드를 그렇게 고금리의 사모 펀드를 감당하는 절대 액수가 많지 않아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알긴 아는데 아직 이게 문제는 안 되니까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로 뭐 사모펀드에 대한 이슈가 지금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 둘 다 넘어가자 쪽이네요. 뭐 비슷하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건 언젠가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아니다. 예. 지금은 아니다. 다만 언젠가는 온다. 언젠가 찍어라. 뭐 한 1, 2년 후? 그렇게 짧습니까? 1, 2년이면 짧은가요? 1, 2년이면 거의 펀드 매니저한테는 영원에 해당되는 시간인데 펀드 매니저한테 3개월은 장기예요. 전쟁이 6월까지 가잖아. 6월에 종전하잖아요. 그럼 장기야. 자, 1, 2년 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제 말씀하신 게 짧다고 하셨지만 또 어떻게 뭐 시청자에 따라서는 그래? 그럼 지금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저는 이 투자 업계에 있다 보니까 1, 2년이면 초장기입니다. 투자 시계상 네네. 너무 멀어. 내가 그때 뭐 2년 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싱크대 뒤에 이제 바퀴벌레가 자기의 이제 세력을 넓히고 있죠. 꼭 이제 사모펀드 문제 나오면 저도 이 얘기는 하고 싶진 않은데 바퀴벌레 얘기가 항상 나와요. 싱크대를 딱 놓으면 안 보여요. 네. 안 보여. 맞아요. 그 바퀴벌레들도 빛을 싫어해. 네. 나오는 거 싫어해. 그렇죠. 그래서 숨기면 이게 잘 안 보여요. 네. 숨기는 방법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세요. 블루아울이 네. 자기네 펀드의 대출의 일부를 거의 액면가에 팔았대.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팔았냐? 이거는 모르죠. 물론 뭐 저처럼 이제 그거를 파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매매가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다는 걸 이제 알지만 뭐 뉴스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뉴스에는 그냥 뭐 액면가에 팔았다. 그러면 그래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면은 또 한번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넘기기가 쉽고.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러면 착시라고 생각을. 착시라는 게 그 문제가 있는데 그냥. 문제는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근데 그 문제를 왜냐하면 이 사모론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약간 허구예요. 허구라고. 허구예요. 허구. 그러니까 이게 사모론과 관련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사모론의 부도율이 얼마인지. 사실 이거는 터져야 크레딧 리스크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 알 길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부도율을 또 어떻게 정할 겁니까? 3개월 연체? 6개월 연체? 은행의 론은요. 은행에 대출을 내잖아요. 그럼 계속 평가를 해요. 너 3개월 연체했네? 한 달 연체했네? 6개월 연체했네? 그거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이 다 있어. 네. 그거에 따라서 론을 관리를 철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규제가 돼 있기도 하고. 근데 사모는 없어요. 그렇죠. 펀드 매니저 혼자 여기 지금 론이 뭐 수백 개예요. 이 펀드 안에 그걸 혼자 어떻게 관리를 해요? 관리 못 해요.
그리고 뭐 좀 약간 썩은 게 있어. 그러면 갈아 껴. 다른데 또 빚내가지고 메꿀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론을 거래가 되거든요. 뭐 거래가 잘 안 되는데 네. 거래는 할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에요. 저의 뇌피셜이니까 가만히서 들으세요. 블루아울이 예. 지금 뉴스에 막 나와요. 네. 큰일 났어. 막 환매 들어오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오씨 이거 큰일 났네. 일단 이걸 잠재워야 돼. 네. 그래서 불러요. 같은 업계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블랙락, 뭐 KKR, 칼라일 다 불러. 그리고 자기 고객도 불러. 뭐 공제회, 뭐 예일대학 다 불러. 불러서 자 우리 그동안 거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아, 너 우리 다 같이 날아갈래? 안 그러면 덮을래? 나 이거 NAV 100이니까 사가. 네가 사가면 다시 덮여. 이거 뇌피셜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아, 그럼요. 우리 같이 터질래? 어. 그냥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예일대학교 뭐 대체투자 담당자가 있어. 아니 여기서 잘 성과 받으시고 왜냐면 이 대체론이 막 매년 10%씩 찍혀요 네. 이자가.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1년에 10%씩 이익이 막 나는데 찍히는 것이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터트리는 걸 원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는 다른 펀드 매니저로 가든지 뭐 다른 뭐 어디로 가든지 자리 옮기면 돼. 그러니까 자기 숫자 안 터지면 되잖아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야 어차피 이거 시가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거대합시다. 이거와 관련된 걸 이번에 하나 블룸버그가 터뜨린 게 있죠. 네. 블루아울의 NAV 100에 사간 투자자가 누구냐? 당연히 모르죠. 공개를 안 했으니까. 네. 근데 블룸버그가 집요하게 하나를 밝혀냈어. 보험사 중에 쿠바레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네. 이 보험사는 블루아울 계열입니다. 아니 뭐 저한테 어떤 리액션을 바라시고 잠깐 포즈를. 아니, 그냥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여기 뭐 어쨌거나 뇌피셜로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거기서 밝힌 뭐 사실 관계잖아요. 사실관계는 아니고 블룸버그가 탐사 보도로 밝혀낸 거고 발표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극도로 불투명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 론의 뭐 기업들의 에비타 대비 뭐 이자 보상 비율이 얼마다. 심지어 그 에비타도 믿으면 안 돼. 왜냐면은 제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터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에비타 같은 거를 얘네들은 조정 에비타를 써요. 기업들의. 조정 에비타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뭐 어떤 조그만 기계를 샀어. 근데 이 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꽤 높은 시너지로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에비타에 넣어. 조정 에비타에. 네. 그럼 조정 에비타가 뻥튀기 되잖아요. 이러한 일회성 혹은 앞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조정 에비타를 이거 뭐 따로 규제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숫자를 계속 뻥튀기를 낸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부담 금리도 높은데 조정 에비타를 뻥튀기 시켜서 보상 비율을 꽤 괜찮게 보이도록 바꾸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SaaS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들 분류도 지 맘대로야. 우리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사모 그 담는 사람이 얘는 리테일 같은데? 너는 소프트 자기들끼리 넣고서 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넣었던 기업이 또 다른 펀드에서는 뭐 리테일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냥 자기 맘대로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수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이다. 단 싱크대로 지금 딱 막아놨고 그 누구도 터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문제 없이 갈 것 같은데 유가가 지금처럼 높은 시기가 뭐 전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마치 이 기업들한테는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랑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쌀은 낮고 먹어야 되는데 비싸지면 나의 불행도가 올라간다고. 네. 행복도가 떨어지고요. 네. 비슷한 상황을 이 기업들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은 우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거시경제 지표를 오히려 지금 더 잘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뭐 부디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작년 4분기가 미국 경제에 있어서 좀 크리티컬한 변곡점이 아니었나.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호의 특성상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투명한 식으로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는 겉으로 지표를 보기에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 그 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점점 썩어 있다가 언젠간 터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뭐 조금씩 덮고 해가지고 문제들은 넘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유럽의 크레딧 리스크를 보면 네. 어쨌거나 다시 튀어요. 예. 그러면 그 튀는 현상들을 기업 신용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급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성인 건지,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유럽의 최근 모습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3호랑 좀 다르게 네, 유럽은 은행 중심으로 예, 돼 있고 네, 영미계 국가들이 이 3호론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3호론들은 북미가 제일 크고 의외로 영국도 커요. 영미계 국가들이 자본시장에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BFC였나요? 영국에서 모기지 중간에 대출해주는 업체가 하나 부실화돼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이제 그런 거였고, 의외로 이 한국도 그렇고 이 유럽 계열,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이제 은행 체제가 유럽이랑 비슷하죠. 유럽 대륙. 이런 데들은 이제 은행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크레딧 관련된 우려가 좀 덜합니다. 덜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도 회사채 이 신용 스프레드가 좀 확대가 되는 그렇죠. 모습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뭐 전쟁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지 않았나. 실제로 스프레드가 이제 확대되는 시기를 보더라도 전쟁 발발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의외로 이 3호 미국에서도 3호론이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미국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의외로 별로 안 받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3호론의 스프레드는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크레딧 확대돼야 스프레드는 그대로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상해요. 아니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좀 이상해요. 이상해. 3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뭐 그림은 복잡한데요. 이제 가로축이 PIK라고 돼 있죠. 저게 뭐냐면 Payment in Kind. 이게 이자를 안 내도 부도를 안 잡거든요. 네. 이 3호의 좀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 원금에 얻는 경우도 있고, 뭐 실물 납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 PIK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할 때 이 PIK가 높다는 얘기는 부실이 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빚으로 돌려막는. 예,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다만 펀드 매니저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펀드 매니저는 PIK를 재무적 전략이라고 얘기해. 근데 뭐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이 가로축의 PIK는 이 펀드들의 부실화 비율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 예. 세로축은 가상금리. 즉 이 안에 이제 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론들이 돈을 빌릴 때 스프레드를 더하지 않습니까? 이 가상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부실화된다는 얘기겠죠. 가상금리가 좁아진다는 얘기는 건전하다는 얘기겠죠. 지금 빨간색은 블리아울 펀드의 시간에 따른 크레딧 스프레드와 PIK의 비율, 파란색은 이번에 블랙스톤 펀드, 신용 펀드들입니다. 네.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PIK가 증가할 때 가상금리가 증가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우리 상식상. 그러겠죠. 그림은 좀 이상합니다. 축소되는데요? 축소돼요. 저는 그래서 미국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되게 좁아요. 지금 못 믿겠어. 솔직히 못 믿겠어요. 유럽은 뭐 믿을 수 있다. 뭐 유럽도 제가 유럽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유럽의 신용 스프레드가 오히려 이란 사태 이후에 벌어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거시 경제의 상황을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가 반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의외로 이 미국이라는 곳이 자본시장이 발달돼서 이런 걸 잘 빨리빨리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의외로 반영 정도가 뭐 유럽보다는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3호 쪽은 시장이 없으니까 뭐 지금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이상하다. 과거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부실과 관련된 지표들이 스프레드와 좀 따라온다. 과연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 넘어가도 되겠네. 이게 말이 돼. 네, 네. 그렇죠? 이게 모르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 3호 관련된 거를 계속 모니터링 한 3년 이상 했는데 그동안에 몇 번 터졌어요. 근데 다 덮고 왔습니다. 그 누구도 덮는 걸 원하고 그 누구도 터지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유럽은 우리가 좀 더 오히려 지켜볼 필요가 있고 미국은 또 덮고 가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유럽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건 어쨌거나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었으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은 또 이게 있어요. 유럽은 원유 관련돼서 중동에 영향을 더 많이 받죠. 네, 그렇죠. 네. 미국보다. 네. 또 하나는 유럽은 그 22의 큰 문제점이 하나인데 이렇게 물가가 오를 것 같든 뭐 전 오른다고 보지 않지만 이러잖아요. 그럼 긴축을 해버려요. 그럼 크레딧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저는 그거를 유럽이 반응을 해서 하는 것 같고 미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중동상 원유의 영향을 좀 덜 받고 또 하나는 그래도 유럽 22보다는 연준이 좀 상대적으로 비둘기예요. 절대적으로는 매고 그리고 연준도 뭐 금리를 앞으로 그래도 뭐 2번은 인하한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봐도 인하니까. 예. 근데 유럽은 인상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이런 점에서는 지금 크레딧 시장이 시장이 금리에 기준금리에 굉장히 영향이 크다. 이렇게 뭐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PIK를 전략적 뭐라고 하셨었죠? 재무 전략. 아, 재무 전략. 네. 이 전략적인 재무 전략이 네.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라서 네. 더 이상 차환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차환 뭐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습니다. 만기는 좀 멀어요. 만기가 뭐 2027년 뭐 이후 네. 그렇게 돼 있고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이자를 하나도 못 내도 돼. 극단적인 예로. 왜냐면 원금이 계속 얹으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현물 납부를 하든지 뭐 다른 뭐 펀드 입장에서는 환매가 들어오거나 뭐 이자를 줘야 될 때는 뭐 다른 론을 매각해서 뭐 주든지 혹은 그 최근 들어서는 사모펀드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 론 거래가 꽤 많거든요. 네. 비중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터지기가 싫으니까 그쵸. 우리끼리 좀 돌려막자. 좀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좀 우리끼리 좀 잘 버텨보자. 마치 펭귄이 서로를 끌어안고 눈보라를 이겨내듯이. 그래서 사정이 좋아지면 또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 의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자 안 낸다고 문제가 안 돼요. PIK 넘기면 돼. 그런 점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론과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듣다 보니까 너무 서늘한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예 빠져드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늘한 것도 있고 안심을 드리려고 한 건데 뭔가 외줄 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원래 외줄 탈 때 네. 걱정의 벽을 타고서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죠. 네, 그건 맞죠. 그러면 제 외줄에 그 마지막 걱정거리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 네. 물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들 네. 고용 지표는 너무 이제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지금의 물가가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냥 튀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은 입고 있는데 이거 관세 이슈도 분명히 적용을 할 텐데. 네. 이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그냥 외줄 타다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지 정도인지 물가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시각이? 물가는 이래도 저래도 디플레. 전쟁이 있어도 없어도 디플레. 전쟁이 있으면 디플레가 심화된다.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은 전쟁 나면 인플레라고 하는데 저 혼자 디플레라고 얘기해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경제 활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쪽을 축소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적 분석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즉 인간의 행동, 어떠한 원인
의한 결과로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이제 늘 봐야 되는 거죠. 이 유가 이슈가 관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람들은 관세, 공급 쪽에서의 가격 상승 요소, 인플레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제가 이상한지 제 생각이 이해가 안 가. 제가 그렇게 증거를 좀 많이 보여드려도 7페이지 잠깐 그림 보시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효과랑 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유사해요. 네.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7페이지에 그림 보시면 두 개가 있죠. 근데 왼쪽에 있는 그림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어. 이미 12월에. 가로축이 관세 변화, 세로축이 물가. 점은 미국의 150년 동안의 관세 이벤트. 관세를 오른쪽으로 올리면 물가가 오른다며요. 아닌데요? 이 그림에 일관되게 우회항하는데요. 즉 관세가 디플레이셔널이었다는 것을 이미 150년 역사에서 과거에 이미 보여줬다는 거고. 네. 논문 하나에서 주장하면 안 되니까 또 하나 가져왔어요. 그 오른쪽 그림.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과거 역사적인 분석을 한 거고, 이 오른쪽에 NBER, 미국 전미 경제인 협회죠.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보고서가 2월 달에 나왔습니다. 2월 말에. 이게 뭐냐? GDP 디플레이터라고 돼 있죠. 저기 물가예요. 네. 가로축은 0 시점이 관세를 인상한 시점. 0 시점이 관세를 인상한 시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로축은 관세를 인상했던 그 시점부터 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흘러가냐를 나타낸 겁니다. 얘는 제가 시간을 1946년부터 2024년의 사례로 돼 있죠. 전후를 가져온 겁니다. 너 전후만 인플레니까 가져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전후만 인플레서라서 가져왔어. 그럼 왜 전후를 따로 얘가 뗐냐? 이 NBER 보고서를 쓰신 분이. 그 이유는 환율 제도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변동환율제잖아요. 네. 근데 2차 대전 전에는 고정환율제, 근본위제였어요. 근본위제. 근본위제 때를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쓰면 안 되고, 변동환율제에서의 시기를 물가가 관세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봤더니, 보면은, 보세요. 0에서 마이너스 1을 넣죠. 그 얘기는 관세를 인상을 했더니, 물가가 마이너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유가 영향도 얘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공급 쪽에서의 원유 가격의 상승은요, 결과적으로는 유가의 상승에 공급 충격이 가해지면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히려 떨어진다. 유가가 올랐어. 난 원유를 써야 돼. 어떻게 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경제가 오히려 나빠져요? 유동성이 증가한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다른 쪽 소비를 줄여서 이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그 인과율적 사고에 갇혀서 마치 A는 B다. 당구공 치는 음악 마냥. 근데 경제를 당구공 치듯이 분석하면 안 돼요. 그건 당구 치실 때나 쓰시는 거고, 경제는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관점이 복잡하니까 우리가 그 선현께서 말을 해주셨잖아요. 인플레는 언제 어디서고 유동성의 함수라고. 유동성 함수라고. 그런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왜 그걸 맨날 까먹냐고. 아니 까먹는 건 이해가 돼. 왜 경제학자들도 까먹어? 이해가 안 돼. 경제학자들부터도 이러한 인플레는 유동성의 함수라는 걸 꼭 기억해서 사람들을 호도하지 않기를 저는 부디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은 문홍철이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 얘기 들으면서 좀 반성하게 됩니다. 반성까지야. 내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나? 저도 너무 A는 B다라고 루틴화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꼭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예. 그 관점이나 그 자료들은, 저 자료를 제가 심도 있게 본 적은 없으니까 찾아서. 거의 보신 분도 없고, 안타깝게도 그 아까 보여드렸던 NBER 보고서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은 그 보고서를 관세는 인플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쓰신 분도 있고. 근거 자료로. 왜냐면 원래 경제 지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근본위제 때는 약간 그런 경우가 좀 있을 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좀 인간의 관점에서, 복잡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애초에 설계된 게
인과율적인 분석만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죠. 이건 마치 0과 1을 다루는 컴퓨터한테 운전해라 혹은 고양이와 개를 구분해라 라고 요즘은 인공지능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고양이와 개 구분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프로그램 핵심. 왜냐면 0과 1만 다루다가 네. 고양이 개 구분 안 돼. 그 대회도 있었어요. 대회. 고양이 개 구분하는 대회. 근데 지금 그 대회 사라졌습니다. AI가 나온 다음부터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마치 아니 기계들도 AI로 진화해서 점점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데 인간이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인간도 좀 더 기계들이 진화하는 것 마냥 우리도 진화를 하자. 안 그러면은 AI한테 지배당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뭐 팀장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예,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이런 가능성이나 이런 해석들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저도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인사이트가 많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딴지를 거신다면 당신이 옳습니다. 그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는 지금에서의 전략은 어떤 것이 유효할까? 오히려 지금 시기를 이용해서 특정 자산을 더 모을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직 1, 2년 남은 것 같으니 좀 더 즐기자라고 단순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을? 아마 1, 2년까지 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액션이 예. 필요하신 분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2, 3개월은 갈 수 있다. 그게 장기냐 단기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난 무조건 저점을 잡아야 돼. 난 손해 보는 건 절대 못 참아. 이러신 분들은 좀 쉬시고 머리를 좀 깨끗하게 비우시면서 뭔가 확실하게 뭐 주식이든 금리든 주식은 뭐 저점을 쳤고 금리가 고점을 쳤다. 그러면서 추세가 이제 완연하게 잡혔다. 위나 아래로. 그럼 그때 추격해서 들어가십시오. 불안하신 분은 좀 마음이 좀 스스로 아시죠? 내가 마음이 벌렁벌렁한 사람인지 좀 진득한 사람인지는 스스로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벌렁벌렁이죠. 이런 분들은 좀 당분간은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그런 분 말고 뭐 소수일지 다수일지 모르겠지만 좀 진득하신 분이 계세요. 예. 뭐 나는 뭐 맨날 뭐 HTS 열어두는 것도 아니야. MTS 뭐 나는 뭐 모르고 나는 그냥 가끔 뭐 확인만 가끔 뭐 하고 월급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사고 뭐 이런 사람이다. 그런 분이라면 지금 주식이든 채권이든 되게 싸요. 그러니까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던 게 채권 쪽으로 특히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충분히 매력 있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저는 수준? 주식, 채권 다 매력 있게 보는데 변동성 차원에서는 좀 더 사자의 심리를 갖고 계신 분은 주식을 하셔야죠. 수익률 면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다만 이제 채권은 나는 주식은 잘 모르겠고 돈을 뭐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모르겠고 뭐 매 분기에 돈 이자 받고 뭐 주식이 뭐 앞으로 올라봐야 뭐 얼마나 오를까 망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수가 망 갈까요? 나는 뭐 그 정도 아니면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나는 채권으로. 채권 요즘 뭐 금리도 싸고 제 생각에 미국의 금리가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체력 대비 높습니다. 저의 평가예요. 저만의 평가. 그렇다면 이자 막 따먹다가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자본 차익이 또 생기겠죠. 이게 콜옵션이죠. 콜옵션. 매일. 근데 콜옵션은 반대지. 콜옵션은 내가 매수 포지션이면 이게 앞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이익을 보지만 콜옵션에 따른 이자를 내잖아요. 네. 채권은 아니야.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먹는 건 당연히 먹고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들어와. 이건 뭐야? 콜옵션을 매도한 것도 아니고 매수한 것도 아닌데 양방으로 다 먹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채권의 이 저가 매수.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과 유가 때문에 좀 이중의 금리 타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꽤 좋은 매입 기회가 아니겠는가. 뭐 심지어 한은 총재도 기준금리가 2.5인데 뭐 국고채 3년이 3% 중반인 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채권도 좋은데 난 더 먹겠다. 난 지금 뭐 싸면은 조금이 아니지. 좀 많이 손실을 보더라도 업사이드를 크게 노리겠다. 이러신 분 주식을 사야죠.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가라. 뭐 자산 배분 하라고 해도 어차피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쪽으로 하시라. 시간 많이 갔는데 죄송해요. 이건 좋습니다. 짧게 좀 짧게. 대답해주세요. 예. 달러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달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달러 패권 끝났다 하는데 위험하니까 달러 강해지네요. 심지어 금도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근데 달러는 세죠. 안전자산이라서 그래요. 달러는 안전자산. 원유랑 비슷한 지금 당장은 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 중으로는 떨어집니다. 미국의 경기가 고용, 물가 제가 디플레이 얘기했죠. 그러면 미국의 연준도 생각을 뭐 제가 케빈 워시 때문에 뭐 금리 인하해서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 전 안 해요. 그냥 미국의 펀더멘털리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약달러 전체는 미국의 펀더멘털리 어쩔 수가 없다. 역시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봐야 되겠죠. 이란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 이후 혹은 연말까지 달러는 약달러. 달러 원 환율도 뭐 지금 막 1,500원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변동성은 두어 달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연말로는 계속 환율은 아래쪽이 맞다. 알겠습니다.